이거 어디 보고 하면 되나요? 카메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나무당의 또 특별 인터뷰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MZ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이 인물을 비례 후보로 내세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모신 후보는요, 권윤지 작가이자 화가이신 비례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영광입니다. 서로 같이 영광으로. 평소에 예. 팬이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권윤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 원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약간 부모 자식 간의 대담 방송 이런 걸로 계획을 했는데 네, 어쩌다가 부모 또 자식이에요. 저도 지금 네, 나이가. 어쩌다가 또 이제 제 소개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부각되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절실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권에서 지금 완전히 실종돼 버린 청년 목소리를 다시 되살리는 일이거든요. 이제 전 선거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촛불혁명, 촛불 대선이라고 불렀던 전 선거 때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내고 나서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총선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나 어떤 청년 여론, 청년 민심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이제 언급되지도 않고 대변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또 마치 청년들은 이 유권자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기현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선거이든 간에 청년들의 역할과 그 선거마다의 청년의 포지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나쁜 포지션이라도 포지션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들의 포지션과 그 여론 안에서 차지하는 이 파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제로인 것 같다. 0에 수렴해버린 것 같다. 이게 제 이제 문제 의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오신 거네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청년 정치가 실종이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기성 정당들은 전부 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을 그냥 득표하는 데만 이용할 뿐이고, 그들에게 달콤한 미래를 주면서 우리 당에 와라라고 하지만 결국 그건 양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짜 본질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20대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게 이제 저는 20대 초반부터 어떻게든 제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기성 정치에는 관심을 껐지만 이렇게 소모임이나 정치 약간 임의단체 같은 형식으로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하고 항상 이제 소통을 하고 만나고 하면서 지금 청년 세대가 정치 자체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당이 아니라 정치 자체로부터 멀어지고 이 언론하고도 단절된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계속 이제 토론을 하고 어제도 밤 이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가장 주요한 그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을 대상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청년들도 분명히 청년들은 유권자고 자신들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너무나 마치 그냥 애 낳으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취직할 수 있도록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대증요법식의, 그다음에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것들에 가장
집중 타겟이 됐던 게 또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까지는 또 그랬는데 지금에서 와서 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 페미니즘과 이준석. 사실 청년들의 그 관심은 온통 다 그 지난 정부 동안에는 정부 초기에는 이 페미니즘, 그다음에 그 후기에는 이제 이준석한테 그냥 다 가 있었다고 보셔도 이제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미니즘 세력도 그렇고 이준석이라는 그 대안으로서 이제 나타나서 뭐 새로운 공정, 뭐 역차별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이준석 씨도 그렇고, 청년들한테 마치 이제 유토피아가 네.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페미니즘 그 굉장히 레디컬한 입장에서의 사실 페미니즘이었고, 그거는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렸었는데, 그러한 굉장히 레디컬한 입장에서 뭐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뭐 그런 것들을 또 뭐 조직에서의 수직적인 문화나 이런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또 MZ 세대의 특성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려는, 또 문화 코드를 만들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면 우리는 인권의 유토피아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상을 이제 제시했던 게 정부 초기에 페미니즘 그리고 미투 정국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을 당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씨가 역차별하고 안티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이 공정이라는 거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을 들고 나왔었는데, 그 이준석 씨가 그 페미니즘, 미투 정국에서 그 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페미니즘 쪽에서 받았고, 청년 정치가 마치 페미니즘이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됐었다가, 남성 여론이 먼저 소외가 됐어요. 네. 남성 여론은 거의 이제 지평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게임 하느라고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른다. 책을 안 읽어서 뭐 역사 의식이 없다. 또 한쪽에서는 잠재적 가해자다. 한남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서 남성 여론이 이렇게 아예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20대 남성을 대변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신드롬이 나타난 건데, 결국에는 이 이준석이라는 인물도 청년들한테 그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꿈꾸게 했다는 점에서는 페미니즘 쪽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씨는 이제 우리가 역차별을 주장하고, 또 이제 이준석 씨가 말하는 공정은 무한 경쟁, 그러니까 완전히 그 비정한, 미국식인데 미국보다 좀 더욱 비정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역차별이 해결된 그런 인권의 또 사회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한테 너무 이제 큰 꿈을 꾸게 한 거죠. 근데 정작 이준석 씨는 이제 본인 자체도 특권층이었고, 또 결국에는 지금 청년들이 또 가장 이준석 씨한테 배신감을 느끼게 된 점은, 이분이 어떤 정치적으로 좀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이 유호정이라는 분과 또 손을 잡았다는 부분일 겁니다. 결국에는 청년들이 젊은 정치인이나 기성 정치인이나 이 기득권이고 자기네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윗분들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폐쇄적인 서브컬처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그러한 여론의 형성이 아무리 이제 그 안에서 강력하더라도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는 애초에 이제 빼고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청년들이 지금 보기에 어느 당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당 중에서 어느 당이 그래도 그나마 좀 매력적으로 우리들의 인식을 좀 대변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가, 이렇게 좀 물은다면 어느 당이 그래도 그중 낫습니까? 아니 아무 당도 없어요? 선택지 없다 말합니다. 정말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20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든 아니든 신생 정당이든 아니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끌림을 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당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당도 사실은 없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20대들이 일단 정치하면은 우리를 이용하고 배신할 거다,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는 마음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논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꼭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시키면서 이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그 노무현과 김대중을 사랑했던 이 진보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이제 뭐 40대, 50대 이런 중장년 시민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였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 결국 그런 개혁을 하겠다는 거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그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진보 쪽으로 뒤집겠다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공감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청년들이 워낙 어떤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에 급급하기도 하고 뭐 부동산, 뭐 결혼 이런 쪽에 더 이렇게 상대적 또 기성세대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든 진보든 다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떠났고 그래서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이게 검찰하고 언론에 그 유착된 그 구조로 인해서 한 가문을 이제 마치 멸문지화시키고 사법 살인을 하고 사법적이고 사회적인 살인을 하고 그랬던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드러나는 이슈에 있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이렇게 회의적이 된 이유는 결국에 이 국가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 그 모델이 기성세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소나무당의 지금 비례 후보로 나온 입장에서 네. 그러면 소나무당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정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안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 뭐 국가의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지지하는 그분들은 진보, 김대중, 노무현의 그 흐름 안에 있는 그거는 기득권 정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인권과 어떤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싸워온 어떤 야성을 가진 그런 집단이라 생각하고, 그 반대에 그 기득권의 그 뿌리와 이 줄기를 이루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보수 진영을 이제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 세대는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득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일단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 세대가 왜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지 정치로부터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이 청년 세대한테도 와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청년 세대가 촛불 정부가 일어설 때만 해도 굉장히 이 개혁에 동참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부가 어쨌든 공정과 이 어떤 새로운 진보주의를 청년들한테도 확장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정부가 청년 전체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이제 페미니즘에 너무 치중된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게 저는 청년들이 떠나게 된 어떤 이제 원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공약은 결국 이제 그겁니다. 페미니즘 카르텔 해체인데요. 이게 청년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청년들이 가장 그 정부 초기 때도 그렇고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실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의 실현과 평등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서브컬처나 이런 데서도 계속 피력하고 뭔가 이렇게 또 청년 세대는 굉장히 단발적으로 정보를 소비합니다. 글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썰이나 짤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들만의 어떤 정의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게 할 권리를 이 페미니즘 카르텔이 저는 뺏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이라는 거는 이제 남자한테도 해당되고 여자한테도 해당되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정부 초기 때 가장 잘못했던 점이 이 인권에 관한 결정권, 인권에 관한 그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정책도 그렇고 아니면
사실 그리고 또 페미니즘 카르텔은 정치 조직하고 시민단체하고 국가기관을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문제와 관련돼 있는 모든 일을 다 페미니스트 그 세력, 활동가들한테 다 맡겨버리면서 이 인권이나 이런 보편적인 것들이 페미니즘이 말하는 그 입장에서만 성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레디컬, 근데 그 활동가들이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 성폭력 상담소에서 있었던 비화 이런 것들까지 들고 나오는 이유가 이 인권이 뭐 성폭력 상담 조직 그리고 뭐 여성 가족 정책 이런 것들은 국가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에다가 그거를 전담하고 총괄하고 그거의 어떤 큰 기조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를 다 페미니스트들한테 맡겨버리면서 이 청년들이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특히 남성 청년들을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시민 2등 시민도 아니고 무시민. 무슨 뜻이에요? 무시민이?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사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문제, 청년들이 정치를 아예 떠나게 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여성, 청년, 인권 이런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그거를 페미니즘 카르텔로 다 채워버렸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지금 댓글에 응원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아. 그의 연희님께서 권윤지 씨는 큰 청년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응원해 주셨고요. 막대기님. 전국 방방 곳곳에서 소나무당 토네이도 태풍이 불어서 20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하셨고 네. 김피터님이 소나무당이 2030의 회심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청년 세대에게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김홍기님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청년 세대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의 나라님도 말로 되는 건 말밖에 없고 생각으로 되는 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해 주셨고요. 알리삼 CS님, 청년 세대는 온실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오로지 보호받고 자라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또 인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 점이 너무 중요한 게 네. 이제 청년 세대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역사상 가장 풍요롭게 자란 세대, 네. 정신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첫 번째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그러니까, 세대보다 가난할. 네, 가난할 첫 마음이. 번째 세대.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대 때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네. 사회에 진출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창조해 나갈 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은 지금 2030은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네, 베이비붐 세대 때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았고 또 이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굉장히 차별받던 시대였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성장한 세대가 베이비붐 그래요? 세대예요. 네. 제가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아닌가?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네. 워낙 강철 같으시니까 네. 모를 수 있겠는데 이제 조금만 더 눈높이를 낮춰보시면 이제 저 때만 해도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급훈 같은 데서 그런 거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입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던 게 대학 못 가고 수능 못 보면 평생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망하고 나면 예를 들어 중간고사에서 70점을 맞았어요. 수학을. 그러면은 그게 기록이 평생 간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수학을 70점을 맞았으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세뇌 속에서 이제 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또 이제
사교육이 워낙 네. 활성화되고 인서울이 서울대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지적 능력이나 노동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의해서는 되게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원빈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 거의 대부분에 공감해요. 페미니즘 세력의 비합리적인 면에 너무 질렸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코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잘 듣고 있지만 원인 분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미 집단에게 권한을 잘못 준 부분 분명 팩트는 맞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청년층의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사실 남성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저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저기서도 얘기가 되고 있구나 할 때 우리는 이 사회에 소속됐다는 느낌을 느끼고 또 사회에 소속됐다는 느낌을 느껴야 참여의 의지도 생기고 또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그 이슈를 이제 여러 이슈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태도 같은 게 생기게 시민적인 태도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그것도 레디컬 페미니즘이 인권과 청년과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기조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는 남성 청년들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페미니즘을 동의하지 않는 뭐 여성 청년들한테 있어서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너의 나라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네. 타인들이 어떻다 무엇이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말을 좀 해주세요. 스스로의 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청년 문제가 지금 정말 어려운 게 청년들이 일단은 매체로부터 굉장히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팩트TV라는 매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의 소리도 있고 뭐 뉴탐사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청년 세대가 그 페미니즘 광풍 이후에 이 정치권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또 정치권도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청년 세대는 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돼줘야 되는 매체들로부터 돌아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청년 세대가 반응할 수 있는 매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 세대들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서브컬처 안에서의 폐쇄적인 여론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현실을 직시하면 또 그 현실이 굉장히 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막연하게 그 결핍감이나 소외감 느껴왔던 게 이 포인트였다. 네. 이게 인지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저는 이제 전공법으로 근본부터 치려고 하는 또 이 싸움꾼 소나무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성폭력 상담소, 그러니까 페미니즘 카르텔 해체라는 네. 슬로건이 있고 네. 성폭력 상담소 조직 개편, 인권위 개편, 그리고 청년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청년 중심이 된 저출생 특위 구성. 네. 예. 그러니까 이 저출생 문제라는 것도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에 편중된 쪽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권한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가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더 열어놓고 사회학적으로 더 자유롭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뭐 상향혼하고 어떤 결혼이라는 거의 계약적인 측면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그 가족 중심 사회의 그 가치관의 잔재 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그 이후에 따른 부동산 문제 그리고 사교육 문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과도기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지체 현상들까지도 그 다음에 또 정말 까고 들어가서 뭐 인간의 굉장히 속물적이고 좀 바닥 민심 같은 측면까지도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네. 난장 토론 비슷한 게 돼야 이렇게 여론의 지평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된 저출생 특위 구성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알겠습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것이 청년 세대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저는 밤마다 청년 정치 그룹들하고 계속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서 저도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전략을 바꿔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그러한 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이제 네.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청년 정치를 대변할 권윤지 후보 모시고 이 현재의 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 또 우리들이 보는 청년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권윤지 후보 아직 젊은데 식견이 대단하고요. 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최대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으로 제가 정말 기대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권윤지 후보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신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못다한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짧게 한마디만. 짧게 지금 가장 이제 그냥 러프하게 정리할게요. 청년 세대는 기운이 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기운이 빠져 있는 거. 기운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이제 어제 회의에서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청년 세대가 변화를 꿈꾸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허공에 소리 지른다고 변화가 생기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공계 치중 현상 이런 것들이 심하고 또 저성장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회의 활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사람들도 어떤 이상보다는 더 내밀한 현실의 문제들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청년들만의 사자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네. 제가 제 슬로건이 그겁니다. 청년이 떠난 진보 정치 청년들의 새로운 바다로.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저희 동지분들과 함께 또 거대 양당의 어떤 정파적인 그런 당론에 휘둘리지 않고 네. 정말 진짜 현실에 밀착해서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고민하고 또 그러한 문제의식들을 여러 곳에 퍼뜨리고 함으로써 이제 청년 세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 세대가 정말 출산율 0.6%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 너무나 부족하고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4년 그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얘기 듣고 나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 다시 보이시죠? 저도 사실 청년 세대 자녀가 2명이나 있는데 다시 또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또 어른으로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나무당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잘 해결할 수 있고요. 행동하는 소나무로서 전투력 만렙인 우리 대한민국 소나무당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 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우리 권윤지 후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같이 사진 촬영을 다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님께서 저희 정철승 후보님도 변호사십니다. 그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여기서 이제 청년의 진짜 표정을 봤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깨방정을 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평소에 팬이던 분이고 또 제 처음 뵌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어려운데 한번 깨방정을 한번 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깨방정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깨방정 보죠. 그대 잠시만요. 네. 저 컵을 들어주세요. 또 컵을 들어야 돼요? 네. 네.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이게 깨방정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응. 봤어요? 네, 이거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적응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를 드려야죠. 아유.